안녕하세요. 오늘 아트TV 명인명시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문인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양상 시인님을 만나 뵙고 시인님의 작품 세계와 삶에 대해서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님을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계룡산에서 또 계곡에 물도 흐르고 능선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시인님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예술인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대한문학세계로 등단해서 글을 쓰고 있는 시인 수필가 조양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시인님 이곳 네. 계룡산에 등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이고요. 네. 제가 고향이 그 충남 광천이라 예전에 요 앞에 길로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 줄 이름만 들었죠.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대전 계룡산에 팔경도 있고, 예,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예. 등산객들이 여기가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예.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 시인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예. 한번 등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고 네. 이제 자주 와서 네. 계룡산 그 경치에 대한 제 마음도 시로 한번 토해내보고 네. 그리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네. 또 이사를 맡고 또 시인이면서 수필가이면서 이렇게 문학 활동만 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른 직장은 이렇게 가지시지 않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는 문학은 사실 취미 활동이고요. 네. 물론 뭐 취미 활동에 미치게 되면은 뭐 본업이 또 네네. 취미보다 더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하는 삶이요. 금년부터 좀 돈을 벌려고 네. 지금 돈 버는 명함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명함이 6개라 그러면 뭐 직장이 6개가 되는 건가요? 예, 하고 있는 일이 그리 많은데 사실 저는 대우하고 삼성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백혈병 아이들 도와주는 그 한국 백혈병 네네. 소아협회 네. 창립해서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또 동대문에 있는 큰 쇼핑몰에서 부도 나가지고 좀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쇼핑몰인데 네네. 그 쇼핑몰을 재건하는 일에 한 10년간 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돈하고는 좀 관계가 멀었고, 금년부터 돈 좀 많이 벌려고 합니다. 네네. 문학에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주로 하는 일들은 석유 출선이라든가 이런 선박 그 해양 프렌트 선주 감독관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유의 큰섬이라는 네네. 그런 회사의 대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조선소 이런 데다가 고급 기술 인력 공급하는 또 인력 회사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컨설팅 회사의 강사로 또 본부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박을 매매하는 회사 뭐 네. 그런 회사에 또 본부장님도 하고 있고, 또 크레인 제조해서 뭐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또 경남사 본부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주로 본업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매매하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조선소 내에서는 이제 네. 감독관 하는 업무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다른 업무들은 밖에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일하다가도 네. 문득문득 또 시상이 떠오르면은 하던 네. 일 팽개쳐 놓고 네네. 또 끄적거린다고. 아마 돈 버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틈틈이 문학 활동을 하시기가 그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예.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럼 시인님께서는 그렇게 짬짬이 계속 이렇게 주로 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시심이 가장 많이 떠오를 때가 어느 때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첩도 늘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엔 또 뭐 핸드폰이 좋아서 핸드폰에 메모란에도 늘 시상이 떠오르면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상이 가장 많이 떠오를 때는 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거든요. 성당에서는 그런데 미사를 드리면
시상이 떠오르면은 미사 중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부님 강론하실 때 수첩 꺼내가지고 열심히 적습니다. 아마 네. 신부님께서는 야, 저 친구 내 강론을 너무나 충실히 들어준다 그렇게 아마 착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저는 또 스트레스를 노래방 가서 뭐 좀 많이 풀거든요. 네.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를 뭐 제가 부른다든가 또 듣다 보면은 너무나 시적인 그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서 네. 아, 나는 저걸 저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뭐 뚝딱 또 시를 한 편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제가 좀 피리 꽂혔다 갈까요? 좋아하는 네, 네. 그 작사가가 강은경이라는 작사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노랫말이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시인님이 노래도 즐겨 부르고 뭐 또 소시적에는 예. 또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 걸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고요. 네네. 그 성가대를 오래 했거든요. 네. 뭐 40년 가까이 했고 그다음에 네. 또 음악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또 뜻도 있어서 곡도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그리 합니다. 아, 작사 작곡도 직접 하세요? 네. 그러면 시를 쓰시면서 그 시에도 작사를 맞춰서 또 곡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사실 좋은 시는 노래를 통해서 더 네. 많이 알려지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시적인 어떤 그런 감성하고 네. 또 음악의 멜로디가 어우러지면은 더욱더 좀 사람들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시와 노래는 뗄 수 없는 예.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인님께서 2011년도에 예. 연꽃책이라는 시집을 처음 출간하셨잖아요. 예, 예. 그 출간하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2012년도에 7월 달에 출간했거든요. 그 시집에 좀 시를 많이 실었거든요. 네. 126편이나 실었는데, 등단하기 전에 또 썼던 시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사실 시집을 너무 빨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뭐 하루에 한 편도 쓰고 두 편도 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본래 저는 시라는 장르가 문학 분야 중에서 가장 엑기스, 네. 뭐 진국과 같은 그런 장르가 시다. 그래서 네. 좋은 시를 쓰려면은 좀 숙성을 오래 시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 성숙된 시가 나오는데 네. 시집을 내고 보니까 야, 너무 급하게 낸다고 좀 참 부끄러운 시집을 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를 쓰더라도 뭐 어떤 거는 10번, 20번씩 자꾸 다듬고 고쳐보고 네. 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인님 말씀대로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시인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첫 시집을 내면은 그래도 처녀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들 하고 조금 더 고치어서 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처음 시집은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때 아니면 또 쓸 수 없는 그런 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앞으로 시집을 몇 권이나 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많이 내고 싶은데 아마 첫 시집이 뭐 첫사랑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처음으로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만들어낸 시집이다 보니까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국어 담당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또 문학도 좋아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객지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그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그 편지를 쓰면서 아마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문학적인 뭐 학습을 했던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출판 기념회 때도 그 선생님을 모셔서 그러세요? 제가 오늘 시집을 내게끔 해주신 분이라고 감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참 사춘기 때 감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예. 그때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게 감성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예. 학생들을 보면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성적 위주로 또 학업 위주로 그렇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받을 때도 저는 국어 선생님들이 가끔 시도 읽어주고 예, 예. 시도 쓰게 하고 뭐 이렇게 감상도 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때 선생님이 네. 제가 선생님께 보냈던 편지를 복사해서 네. 다는 안 가져오시고 몇 장을 가져왔던데 참 그 편지를 제가 뭐 3, 40만 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네. 아,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좀 글을 썼었구나. 그리고 아마 그렇게 제가 글을 썼던 거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네. 뭐 국어 시간에 뭐 기성 시인들의 어떤 시라든가 이런 걸로 마음을 다스려줬기 때문에 또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요즘 가끔 아이들 타면은 이제 젊은 아이들 타면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렀던 네. 자주 불렀던 그런 CD를 음악 CD를 틀어주고 네. 니네 이런 노래 부를 줄 아느냐 아. 또 아느냐 그러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집 앞이라는 노래도 모르고요. 아, 그래서 참 요즘 교육이 좀 전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심성을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심성을 가다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너무 그냥 입시 위주의. 근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몇 년 지나면은 대학들이 네. 이제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게 뭐 좀 틀에 짜여진 어떤 그런 인간을 뭐 뽑는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감성이 풍부하고 네. 그다음에 세상이나 또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기본 심리를 좀 갖춘 아이들을 아마 대학에서도 선호할 것 같고 또 그런 세계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계룡산에서 네. 대한문인협회에서 시화전을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 예, 혹시 시인님께서도 작품을 내셨나요? 예, 냈습니다. 목련이라는 시제의 시를 네. 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부산 경남지에서도 시화전을 하나요? 저희도 하고 싶은데 아마 네.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저희도 또 한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네. 그쪽의 지역민들한테 우리 대한문인협회 시화전을 꼭 선보이고 싶습니다. 아, 내년에는 부산 경남지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화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화전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고 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도 네. 독자들한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네. 또 이런 좋은 시를 아마 한 번씩 낭독하면은 더 마음이 아주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론에는 뭐 시인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표의 문자인 그 한자로 네. 시자가 말씀은 변에 네. 그다음에 흙토 그다음에 그 밑에 마디촌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란 뭐 마디마디 흙이 전하는 말씀이다. 네. 저는 그렇게 시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흙에서 비롯돼 가지고 네.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제 흙은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생을 다하고 돌아오면은 뭐 어찌 보면 다 품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살려주고 또 뭐 힘들면 품어주고 그렇게 흙이 들려주는 말씀이 시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한자 그대로 시는 참 어찌 보면은 멋있고 네. 또 정겨운 그런 문학 장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인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언변에 흑토의 마디촌, 그쵸? 예, 그게 예. 딱 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시인님이 생각하는 그 시에 대한 의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동학사 이쪽에 와 있는데 네. 뭐 말씀은변에 젖사자로 해서 네. 뭐 절에서 쓰는 말이다. 그만큼 절제되고 뭐 그런 말이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정말 흙이 전하는 그런 말, 뭔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디마디 그렇게 전하는 말들이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님, 2012년도에 출간된 연꽃세계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연꽃 어찌 보면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네, 뭐 땅도 정말 뻘에서 네, 그렇게 피는 꽃이 연꽃이고요. 또 연꽃은 뿌리는 연근으로 네. 또 뭐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이 되고 그다음에 잎은 또 그
그 연합으로 차가 돼가지고 차. 네, 연차가 돼서 우리 네.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연꽃 씨를 연밥이라 하는데 네. 그 연꽃 씨는 기와 눈을 아주 밝게 하는 그런 한약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근은 연뿌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열악한 진흙벌에서 뿌리부터 정말 씨앗까지 그 어찌 보면은 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우리 인간들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꽃에게 시를 쓰면서 가장 생각났던 거는 네. 백혈병 협회에서 일할 때 그 백혈병 부모님들이 참 많이 울거든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울고 또 살리지 못해서 울고 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려는 그 모습 뭐 그것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 홀로 8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또 네. 저는 연꽃으로 받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세상 살아오면서 뭐 절절했던 그런 사랑들이 하나의 연꽃이었다. 그래서 쓴 시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연꽃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다 네. 시인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시심으로 표현한 것들이네요. 그쵸? 되게 보면은 그 꽃에 관한 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부는 들꽃에게, 그다음에 2부가 뭐 사랑의 노래들. 네. 그 노래들은 대부분 백혈병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네. 뭐 하루 저녁에 애들 3명씩 한 병원에서 뭐 영안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 저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게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죽을 걸 압니다. 아.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주 간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 노래들을 뭐 신앙글하고 같이 엮은 게 2부, 그 다음에 네. 3부가 그 어머니 장독대 전 네. 어머인데 되게 보면은 고향하고 부모님에 관한 그런 시들, 그 다음에 4부가 노을로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 인생 뭐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엮였죠. 그런데 아무래도 2부에서 저는 좀 생명사랑의 어떤 그런 시들을 많이 쓰고 싶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또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학적인 치료제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명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들이 좀 쓰고 싶은데 네. 잘 안 됩니다. 아니, 시집에 그런 시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백혈병 소아암 네.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 일을? 제가 공식적으로는 네. 그쪽에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 5월 24일 날 제가 그 문화기획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생명사랑 콘서트를 해가지고 백혈병 애들 6명에게 1,500만 원 또 저는 손해를 보는 콘서트였는데 네. 또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 감사패 하나 또 들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 아, 축하드립니다. 또 좋은 일들을. 평생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근데 시인님 딱 뵀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러시는데,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좀 다른 것 같네요. 제 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연꽃에게 그 시집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잖아요. 시인님께 쓰시면서 예, 예. 그런 시가 있다면 하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그 이름을 따온 시 네. 연꽃의 개가 아, 어찌 보면은 제가 좀 가장 마음이 간다갈까요. 그런데 저는 시를 쓰면서 네. 가능하면은 뭔가 세상살이나 인생살이에 대해서 좀 시에서 교훈적인 잠언적인 어떤 그런 절창들을 네. 조금씩이라도 다루고 싶은데 네. 그래도 연꽃에게라는 시가 제 그런 좀 소망이 좀 담겨있는 시가 아닌가 그래서 애착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의외로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 연꽃에게라는 시의 시어들이 네. 좀 불교적인 그런 시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면서 저보고 뭐 절에 다니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성당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 어떤 종교든 다 어찌 보면은
그 연꽃과 같은 그런 삶을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잘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뭐 지렛대라든가 버팀목 네.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문학이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님의 시집도 하나도 버림을 받지 않고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모두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인님, 예. 연꽃세계를 시청자분들께 낭송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물소리와 또 자연과 함께 말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연꽃에게 시조양상 슬퍼도 울지 않으면 눈물도 방울방울 살이 되고 아쉬워도 연연하지 않으면 그리움도 연등으로 피어나더라. 쓰러져도 절망하지 않으면 늪에 내린 뿌리도 보시 되고 더러워도 회피하지 않으면 부끄럼도 성찰의 합장되더라. 인연도 사랑도 꽃이라서 눈 속 매화처럼 피고 지능 연꽃으로 져야 향기롭고 그윽한 것.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면 누추함도 정갈한 연밥되고 억울해도 화내지 않으면 애증도 나를 해탈시킨 석가모니더라. 마음을 울리는 낭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편하게 낭송한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면서 낭송도 자주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와 수필을 이렇게 동시에 글을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시와 수필에 뭐 이렇게 또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예.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이라든가? 예, 장르상으로 시하고 수필은 좀 엄연히 구분이 되고요. 예를 든다면은 시 장르는 좀 진액, 에기스, 정말 그런 그 핵심적인 사항을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장르가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필은 말 그대로 붙따라 쓰는 글. 네. 근데 이제 뭐 붙따라 흐르는 그런 물같이 쓰는 그런 글이라 너무 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원래 물이라는 게 그 생명을 살리려면은 네. 순수한 물의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읽은 사람들의 마음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해주고 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 써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그 시하고 수필하고 좀 다른 점이 네. 노을을 비유를 할 때 수필로 쓴다면은 노을은 붓다, 뭐 노을은 아름답다, 뭐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수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뭐 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을을 온종일 세상을 훤히 밝힌 태양은 그 뒷모습마저도 붉게 물들인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그 노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도 저렇게 아름답다는 그런 비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인들이 밤을 지새우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그런 시와 하나하나의 의미를 함축시키고 또한 알맹이를 담기 위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시인들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것들 하나의 시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 상고의 고통을 느끼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시인님께서는 글을 쓰실 때 또 노을 모델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본받고 싶은 시인들 또 문학인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문학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가치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정말 그 활기차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생명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생명파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생파라고도 하는데 뭐 서정주 시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환 시인이라든가 김동인 시인님들 같이 생명을 추구했던 어떤 그런 시인님들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자연에 관련되는 그런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 자연을 투영해 오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깨달음이 우리 인간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록파라고도 하고 자연파라고도 합니다. 박두진, 박목월, 조준 씨 같은 분들 그런 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시인은 한용운 시인이 저희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한용운 시인을 뭐 고향 사람이라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용운 시인의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용운 시인이 처음에는 이 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한용운 시인님은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아름답게 좀 갖고 가려는 그런 의지가 남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도 많이 했고 교육사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경 8만 대장경도 원래는 그 한문으로 돼 있던 거를 뭐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일제시대 때 좀 이 문학을 가지고 뭔가 민족 정신을 일깨우려는 그런 활동들 안타깝게 광복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시인들이 글만 쓸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글을 가지고 뭔가 사회를 그 실천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우리 문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지금 시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국어 시간에 국어 수업 올라가는 듯한 아주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진 않고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가끔 시인들 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시를 썼는가 좀 같이 뭐 공부도 해보고 그래 합니다. 네. 아까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분 중에 청록파 시인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그분들은 또 정지용 시인님께서 추천하셔서 맞습니다. 등단하셨는데 저희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나 대한문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시인들 등단하시는 제도가 있죠. 시인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시는가요? 저도 뭐 대한문인협회 우리 시인님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서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는데 저는 사실 등단을 되게 꺼려했거든요. 그리고 등단을 하려면은 뭐 신춘문예 정도로 등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등단하고 나서 느끼는 게 내가 시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나는 그냥 시인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을 때 시를 쓰는 그런 사람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등단해서 정말 시인다워지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짬내서 시도 쓰고 그리 하는 모습들이 아마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정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 거하고 그냥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방황한 거하고 그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에 뜻이 있는 분들은 등단해서 정식으로 이제 문인으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등단하시게 되면은 같이 벗을 삼아서 그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또 버팀목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간다면은 아마 문학의 길도 결코 그 외롭다든가 뭐 힘들다든가
오히려 그런 분들과 더불어 그 청록과 시인들이 그래서 그 세상에 좋은 글을 냈듯이 아마 그게 다 그 서로의 버팀목들이 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등단을 좀 권하고 있고 지금 부산 경남지회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등단을 준비하고 있고 또 등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성 시인들이 새로운 그 문학 지망생들한테 등단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또 어찌 보면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한문학세계라든가 또 여러 그 등단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등단한 뒤에 오히려 자신을 더 다듬고 또 문학적인 소양을 좀 키워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한문인협회 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문인님들에게 뭐 이렇게 최양상 시인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뭐 문인이 됐다 또 시인이 됐다 뭐 이름표를 달았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름표 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단한 우리 시인님들은 첫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뭐 문학이 좋아서 뭐 박사과정을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뭐 방송통신대 국어국문과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을 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아주 많이 뻗어 있어야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도.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하더라도 밑바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문학을 하는 거하고 또 그거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어떻게 쓰면은 참 좋은 시를 쓸 건가,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시를 쓸 건가, 그런 부분도 그 공부를 하면서 문화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또 시인의 삶 자체가 지금 다 글로 표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시인님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쓰는 영상 편지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고 뭐 길게 말고 30초 정도만 본인에게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는 들꽃으로 피어 노을로 지라는 그런 좌우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들꽃이 감내해야 되는 비바람과 또 가뭄과 장마가 있듯이 들꽃으로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 정말 비바람 폭풍우 분 지난밤 다시 맞이하는 아침에 동력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일어서는 불처럼 그렇게 살고, 들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외로운 이들, 또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빛깔과 향기로 위로를 해주는, 그게 우리 들꽃에 멋지듯이 또한 그렇게 살고, 갈 때는 온종일 온 세상을 뜨겁게 비춘 태양이 더욱 아름답고 붉은 노을이 되듯, 이왕이면은 한 세상 열심히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는 날 노을처럼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름다운 노을로 빛날 수 있게끔 살고, 그렇게 살면서 가슴속에 표현하는 그런 감정들, 또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런 얘기들 글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 위로받고, 그 다음에 또 힘을 얻는다면 그만큼 값진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활기차게 들꽃으로 피어 노을로 갑시다. 시인님 어떠세요? 다른 이야기는 막힘없이 줄줄 잘 하시는데 나에게 스스로 편지를 쓴다는 건 이번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떠세요? 나에게 스스로 편지를 쓴다는 그 자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네. 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왜 진땀을 안 흘리시는데 약간 나에게 편지 쓸 때는 좀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시인님 말씀 중에 들꽃으로 피어 노을로 지다. 아, 표현이 참 멋져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꽃 중에서 화려한 꽃도 많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들꽃. 또 그런 들꽃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온 산하를 철다가 또 옷 입혀주는 그런 꽃들이기도 하거든요. 뭐 하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비바람 치고 가물어도 최선을 다해서 꽃과 뭐 빛깔과 향기를 내는 네. 그런 뭐 자기 정체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네. 그때는 뭔가 좀 노를 붉게 물들여서 뭔가 뒷모습까지도 좀 아름다운 예. 어찌 보면 그렇게 못 살아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예,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인님께서 또 이렇게 문화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시인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참 좋아하는 그 글 중에서 네. 생명은 최후의 선이고 모든 가치의 완성이다. 네. 또 이 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이 세상을 비치는 또 하나의 태양이다. 네.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은 문학은 그 사랑의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생명을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처럼 제가 문인으로 또 시인으로 수필가로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좀 글로 해서 네. 그분들이 더욱더 사랑을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명을 좀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네. 그런 데에 작은 버팀목이라도 된다면은 그게 어찌 보면은 제가 문화가는 소망이고 꿈이고 네. 또 앞으로 이뤄내야 될 뭐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사랑의 시들 또 생명 어찌 보면은 저는 사랑이라는 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가장 생명을 그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 사랑의 시를 좀 더 열심히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아, 시인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또 마음 아픈 아이들 위로할 줄 알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또 그런 시들 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또 노을을 표현하면서 그 노을로 표현은 하지만 내 인생의 통틀어 삶들을 시로 승화시킨 시인님과 오늘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KTV 명인명신을 찾아서 조양상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